날이 채 밝기도 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다. 뼛속 깊이 새겨진 생체 시계는 그 어떤 기계보다 정확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약탕기를 쾅 내려놓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바로 내가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였다. 나는 맨발로 얼음장 같은 바닥을 딛고 1년 내내 씁쓸한 약 냄새가 가실 날 없는 부엌으로 들어섰다. 시커멓고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액체가 담긴 사발이 내 앞에 툭 놓였다. 내가 꼬박 5년 동안 마셔온 사들 낳는 한약이었다. 5년, 1800번이 넘는 아침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안 마시고 뭐해? 멀뚱히 서서 내가 떠먹여주길 기다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사나운 삼각 안으로 나를 쏘아붙였다. 매일 이렇게 비싼 보약을 입에 털어넣는데도 배떼지는 잠잠하니. 우리 박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너같이 자리만 차지하고 알도 못 낳는 재수 없는 년을 며느리로 들였을까? 나는 그릇을 집어들었다. 수십 가지 약재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을 질끈 감고 독약을 삼키듯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고 속이 울렁거리며 뒤집혔다. 나는 간신히 헛구역질을 참으며 빈 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빌어먹을 표정 좀 봐. 누가 보면 사약이라도 마시는 줄 알겠네. 뒤돌아서서 몰래 뱉어내는 건 아닌지 누가 알아. 그녀는 내게 다가와 죄수 취급하듯 내 입을 억지로 벌리고 냄새를 맡았다. 약 냄새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불만스럽게 입맛을 쩍 다셨다. 이서윤, 똑똑히 들어. 올해 안으로 임신 못하면 넌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갈 줄 알아. 내 아들 민석이 대를 끊을 순 없어. 우리 집안 3대 독자의 대가 너 같은 돌개집 손에서 끊길 순 없다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악독한 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 몸에 박히는 것을 그저 견뎌냈다. 내 남편, 박민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침실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깊이 잠든 척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그는 등껍질 속에 숨은 거북이처럼 자신을 귀머거리나 죽은 듯이 잠든 사람으로 위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엄마, 그만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다. 그의 가소로운 침묵은 곧 암묵적인 동의였고 시어머니가 나를 마음껏 찌를 수 있도록 그녀의 손에 쥐어준 칼날이었다. 나는 묵묵히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이 모든 일은 이제 기계처럼 익숙했다. 한때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상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기약 없는 징역살이에 정해진 노역일 뿐이었다. 내 사랑, 내 결혼, 내 인생 전체가 저 시커먼 한약처럼 끝없는 쓴맛만 남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왔다. 박민석은 그제야 침대에서 느릿느릿 일어나 하품을 하며 나를 못 본 척 욕실로 직행했다. 제 딴에는 멋있다고 생각할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나는 옷장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 겹겹이 쌓인 서류 밑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열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 안의 모든 글자는 이미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였다. 하얀 종이 위에는 검은 글씨로 진단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민석, 선천성 무정자증, 의학적으로 절대 불임 판정. 그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경기도 일산에서 가장 큰 이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우리 결혼 생활의 사형을 선고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박민석의 반응은 나보다 100배는 격렬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빼앗아 들고 적힌 이름을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이내 30살의 남자는 내 앞에서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서윤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알면 날 죽일 거야. 우리 집엔 나 하나뿐인데 엄마는 대를 잇는 걸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제발, 서윤아. 내가 나를 위해 비밀만 지켜준다면 내가 평생 소처럼, 말처럼 일해서 갚을게.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절망과 애원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나는 그를 사랑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다.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했다. 외부에 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술안관이 막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나는 순진하게도 우리 둘만 사랑한다면 아이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다. 나의 희생이 그의 평생에 걸친 감사와 소중함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날 이후로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감사는 금세 당연함으로, 당연함은 마음 편한 죄책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결국 그가 나를 괴롭히고 밖에서 다른 보상을 찾는 핑계가 되었다. 최근 반년 동안 그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처음에는 회사 야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부서 회식, 나중에는 아예 핑계를 대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낯설고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내가 물으면 그는 늘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무슨 향수 냄새?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스쳤나 보지. 너 제발 그렇게 의심 좀 하지 마. 바로 어제였다. 내가 그의 차를 청소하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려고 했다. 귀신에 홀린 듯 나는 마지막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그가 퇴근길에 녹음된 음성이었다. 애교 넘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오빠, 그 여자랑 언제 이혼할 거야? 내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데 우리 아기 태어났는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남편, 내 앞에서는 늘 위축되어 있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던 내 남편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줘. 그 알도 못 낳는 여자. 나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 이번 분기 보너스만 받으면 위자료 조금 쥐어주고 내보낼 거야. 걱정 마. 우리 아기는 반드시 당당하게 박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야지. 알도 못 낳는 여자. 그랬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아내 이서윤이 아니라 그저 잘도 못 낳는 여자일 뿐이었다. 내가 그를 위해 5년간 욕을 먹고 5년간 쓴 약을 마신 대가는 이렇게 가볍고 경멸 가득한 호칭 하나였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주차장에 앉아 그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모든 글자가 내 심장의 낙인처럼 찍힐 때까지. 5년간의 억울함, 고통, 자기 기만은 그 순간 모두 증발해버렸다. 남은 것은 잿더미처럼 차갑고 단단한 죽음 같은 고요함 뿐이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서윤은 그 순간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초인종이 울리고 대략 6개월은 되어 보이는 배를 한 젊은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래, 박민석의 회사에 새로 온 인턴이라고 했다. 청순하고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영악함과 계산이 번뜩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눈물은 말하기가 무섭게 흘러내렸다. 언니,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랑 민석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제 저한테는 오빠의 아이가 있어요. 제발 저희를 허락해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 김미래의 배를 보고는 처음에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에 광적인 기쁨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김미래를 일으켜 세우고는 국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계속 중얼거렸다. 아이고, 내 대손, 내 친손주야.
그녀는 이 아이가 박민석의 아이인지 한마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단정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지난 5년간 가장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봤어. 이서윤. 저기 미래 좀 봐. 얼마나 장해. 너 같은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공짜밥이나 축내더니 이제 진짜 주인이 찾아왔는데 아직도 여기 있을 낯짝이 있어? 당장 짐 싸서 꺼져. 당장. 지금 당장. 그녀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내 옷, 내 책, 내 화장품들을 쓰레기처럼 하나씩 문 밖으로 내던졌다. 박민석은 그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시어머니의 난동이 끝나자 그는 내게 다가와 위선적이고 미안함이 가득한 척하는 말투로 말했다. 서윤아,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후손은 갖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 아파트 살 때 우리 부모님이 반을 보태주셨으니 이건 내가 가질게. 대신 위자료는 좀 챙겨줄게. 5천만 원, 어때?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저 귀찮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계산만 가득했다. 그는 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거나 미친 여자처럼 자기 뺨을 후려치며 무정자증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눈앞에 이 세광대, 희열에 찬 시어머니, 순진한 척하는 상간녀, 위선적이고 비겁한 남편이 함께 연기하는 이 황당한 희극을 바라보았다. 심지어 조금 우습기까지 했다. 나는 박민석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래. 그리고 김미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나의 순순함에 감추지 못하는 뿌듯한 표정을 띤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축하해. 원하던 대로 됐네. 마지막으로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승리자의 자세로 나를 눈을 돌려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님, 지난 5년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나 평온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은 몰랐다. 한 여자의 마음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절대적인 냉정뿐이라는 것을. 지옥에서는 충분히 머물렀다. 이제 그들을 하나씩 내 손으로 직접 지옥에 쳐넣을 시간이었다. 나는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거나 박민석의 멱살을 잡고 왜 나를 배신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다. 김미래라는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세 사람의 어안이 벙벙한 시선 속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하나씩 주워 내 캐리어에 담았다. 내 행동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마치 평범한 주말 여행 짐을 싸는 것 같았다. 서윤아, 너, 박민석은 나의 냉정함에 겁을 먹은 듯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무런 온도도 담기지 않은 미소였다. 왜? 이혼하자며. 동의해. 합의서는 가져와 사인하게. 나의 순순함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졌던 뿌듯한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의심의 빛으로 바뀌었다. 김미래도 그 가련한 표정을 거두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훑어봤다. 아마 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박민석은 아니나 다를까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빽빽한 조항들은 보지도 않은 채 마지막 서명란으로 바로 넘겼다. 그는 초조하게 나를 쳐다보며 덧붙였다. 서윤아, 재산 문제는? 이 아파트가 혼인 후에 산 건 맞지만 첫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대출금도 대부분 내가 갚았어.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가 가질게. 우리 공동 계좌에 있는 예금 대략 1억 정도 있는데 그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너한테 줄게. 그게 내가 말한 위자료야. 어때? 됐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현금 예금은 전부 나한테 줘. 아직도 막대한 대출금이 남은 그 아파트. 난 필요 없어. 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 모두 경악했다. 시어머니의 눈은 순간 반짝였다. 마치 하늘이 내린 희소식이라도 들은 것처럼.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다. 들었지, 민서가. 제가 직접 안 된다고 했어. 이건 우리 탓이 아니야. 박민석도 큰 한숨을 내쉬며 탐욕스럽고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너 진심이야? 정말 현금만 갖겠다고? 응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투는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 그는 즉시 경계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말했다. 내 짐을 싸고 새로 살 곳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 뒤에 입금 확인하고 바로 사인하고 나갈게. 그동안은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조건은 그들에게 있어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의 기다림으로 시가 10수억 원에 달하는 일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히 얻게 되는 것이다. 박민석은 거의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동의했다. 좋아. 문제없어. 당연히 문제없지. 서윤아, 걱정 말고 천천히 짐 정리해. 급할 거 없어. 그는 내가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나의 반격을 위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 후 7일 동안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그림자가 되었다. 낮에는 박민석이 김미래를 데리고 다니며 유아용품점을 구경하고 고급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계획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김미래에게 온갖 보양식을 해다 바치며 내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극진한 대접을 했다. 그들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매일 밤 세 사람이 모두 잠든 후에야 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서재에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내 노트북에 스캔했다. 지난 5년간 이 집의 모든 지출은 내가 가계부 앱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나는 집안의 재물을 관리했고 박민석은 매달 월급 통장을 내게 던져주고는 나 몰라라 했다. 나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보험 납부서,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기록을 출력했다. 모든 영수증에는 이 집의 주요 지출, 즉 주택담보대출월 상환금부터 시어머니의 용돈, 심지어 박민석의 술값까지 거의 전부가 내 월급 통장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내 연봉은 박민석의 2배가 넘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평범한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지만 나는 업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지난 몇 년간 이 집의 체면을 유지한 것은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도리어 나에게 공짜 밥이나 축낸다고 비난했다. 나는 이 증거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상세한 주석을 달아 암호화한 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대포폰으로 이혼 소송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여성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나는 박민석의 불임 비밀은 숨긴 채 혼인 중 외도와 재산 기여도만을 강조하며 내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다. 전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석 씨 부인, 제공해주신 상황에 따르면 아파트 지분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들과 어떤 얽힘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아파트 대출은 아직 20년 넘게 남았고 매달 상환액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민석 씨의 수입으로 아이 1명과 일하지 않는 여자 1명을 부양하다 보면 그는 금방 무너질 겁니다. 제가 유동자산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예금 1억 원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후환이 남지는 않을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내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혼인 중 공동예금은 절반씩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가정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훨씬 크다는 점과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가치가 큰 부동산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서두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금 전부를 가져가고 합의서의 쌍방은 재산 분할에 관해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집을 지키기 위해 아마 동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전문가의 확답을 받으니 마음이 더 든든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7번째 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고 몸 상태를 확인해서 다음 인생을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경멸적인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거슬리지 말고 빨리 다녀오라고 손을 휘저었다. 나는 5년 전 그 병원으로 갔다. 당시 주치의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5년 전에 제 남편 박민석 씨가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해외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 병원에서 과거의 모든 진료 기록을 요구하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남편의 당시 진단 보고서를 한 부 다시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합리적인 요청이었다. 의사는 의심 없이 기록을 조회해 금방 병원 직인이 찍힌 새로운 진단서를 출력해 주었다. 나는 그 종이에 적힌 선천성 무정자증, 절대불임이라는 글자를 보았지만 심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마지막 상자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어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나를 주목하게 했다. 그녀는 육아 잡지를 뒤적이며 손자를 안을 나를 상상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그 잡지 더미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안고 탁자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상자 속 물건들을 바닥에 쏟았다. 아이고, 이 재수 없는 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가 즉시 소리를 질렀다. 나는 황급히 사과하며 몸을 숙여 물건들을 주었다. 바로 그때 나는 조용히 접어둔 진단서를 입힌 책갈피처럼 귀여운 아기 사진이 표지인 최고의 육아 잡지 속에 끼워 넣었다. 바로 발견되지는 않지만 조금만 뒤적이면 반드시 보게 될 중간쯤에 물건을 다 정리하고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 가볼게요. 이 잡지들은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곧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기분 나쁘다는 듯 흥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다. 박민석은 1억 원을 내 계좌로 이체했다. 나는 사인이 된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내가 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직접 시한폭탄을 묻어두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도화선은 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터무니없는 희열과 과시욕이었다. 이제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면 되었다. 그들을 산산조각 낼 그 폭발음을. 나는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깨끗했다. 나는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책과 컴퓨터만 남겼다. 입주 수속을 마친 그날 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박민석과 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었다. 내 인생은 완전히 포맷된 하드드라이브처럼 박민석이라는 이름의 모든 바이러스 파일이 삭제되었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새벽 5시에 재촉하는 알람도, 역겨운 쓴 약도, 매일 반복되는 욕설과 정신적 학대도 사라졌다. 나는 나만의 생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가고 주말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전시회를 보러 갔다.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결혼 생활에 5년간 묶여있던 나의 커리어에 대한 야망은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놀라운 에너지를 뿜어냈다. 한 달쯤 후 회사 탕비실에서 다른 부서의 옛 동료인 박선미 씨를 만났다. 그녀는 소문난 정보통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구석으로 끌고 가며
가십을 즐기는 얼굴에 약간의 동정을 담아 말했다. 서윤 씨, 괜찮아요. 듣자 하니 박민석 씨랑 이혼했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헤어졌어요. 지금 혼자인데 아주 좋아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의 그녀는 내 손을 토닥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 씨는 몰라서 그래. 그 박민석 씨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서윤 씨랑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리고 청첩장을 사방에 돌렸는데 그 성대한 꼴이란. 신부가 그 부서 인턴이라면서요? 배가 그렇게나 불렀던데. 그러면서 자기가 으늦둥이 아빠가 됐다느니 겹경사라느니 떠벌리고 다니는데 말하는 뉘앙스가 꼭 문제가 계속 서윤 씨한테 있었던 것처럼 들리더라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나는 커피를 들고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 말했다. 그래요. 축하할 일이네요. 나의 평온함에 선미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새로운 화제를 찾아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새 부인, 보아하니 만만한 상대가 아니던데요. 제가 뭘 봤는지 알아요? 며칠 전에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녀가 혼자 쇼핑하면서 샤넬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박민석 씨 집안 사정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에 일산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서 샤넬을 사? 제정신이 아니죠. 선미 씨의 말은 내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새로 만든 소셜미디어 부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아무도 팔로우하지 않고 가끔 김미래의 계정을 검색해볼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피드는 온통 사치품으로 번쩍였다. 오늘은 박민석이 사준 최신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남편 깜짝 선물 고마워, 사랑해. 샵사인 신혼선물 샵사인 광화문 사랑꾼 남편지라는 글을 올렸다. 내일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촛불 저녁 식사를 올리며 김산부는 자기 자신한테 잘해줘야 해. 샵사인 임산부 일상 샵사인 남편 최고라는 글을 썼다. 그 다음 날은 5성급 호텔에서 태교 여행을 즐기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값비싼 인부복을 입고 박민석에게 기대어 달콤하게 웃고 있었다. 반면 박민석은 어울리지 않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미소에는 쉽게 눈치챌 수 없는 피로와 억지스러움이 묻어났다. 나는 냉담한 관객처럼 허영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 리얼리티 쇼를 감상했다. 김미래가 사랑에 빠진 순수한 인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목표가 뚜렷한 사냥꾼이었다. 나는 전에 몰래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사해봤는데 그녀가 수많은 명품과 사채 관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과거 게시물에도 돈에 대한 갈망과 상류 사회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박민석은 그녀의 눈에 가장 완벽한 호구였다. 박민석은 젊고 아름다우며 자신을 숭배하고 대를 이어줄 완벽한 여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자신보다 더 무서운 금융폭탄을 제 손으로 터뜨렸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 그는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고 어쩌면 회사의 비자금까지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 김미래의 끝없는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곧 친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광적인 기쁨 위에 세워져 있었다. 역시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다. 또 한 달여가 지나고 선미 씨는 점심시간에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서윤 씨, 절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녀는 흥분해서 눈썹을 휘날리며 말했다. 박민석 씨네 집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우리 친척이 그 집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듣자 하니 박민석 씨 어머니가 요즘 매일 아파트 화단에서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한대요. 얼굴이 아주 시무룩해서. 어머, 무슨 하소연을요. 나는 무심한 척하며 김치 한 조각을 집었다. 뻔하죠. 고부 갈등이죠. 선미 씨는 남의 불행을 즐기듯 웃었다. 듣자 하니 그 김미래라는 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하지 않대요. 임신했다고 아주 상전 노릇을 한대요. 시어머니가 끓인 국이 짜다고 국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시어머니가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한다고 코앞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며칠 전에는 더 가관이었는데 자기가 허리를 못 숙인다고 시어머니한테 발을 씻어달라고 했대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질 뻔했대요.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늘 어른 행세를 하며 나에게 명령하기를 즐겼던 나의 시어머니가 김미래 앞에서는 아마 숨도 제대로 못 쉴 것이다. 왜냐하면 김미래의 뱃속에는 그녀가 꿈에 그리던 박씨 집안의 장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남은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거리였다. 그 손자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머니 지금 엄청 후회한대요. 선미 씨가 계속 말했다. 친척 말로는 이웃들한테 몇 번이나 불평했대요. 그래도 옛날 며느리가 좋았다고, 순하고, 부지런하고, 말 잘 들었다고. 서윤 씨가 애는 못 낳아도 적어도 시중들 줄은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공짜 하녀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우월감을 느끼다니. 나는 웃었다. 그녀가 나를 그리워할 줄 알았다. 그녀가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순종적이고 때리고 욕해도 가만히 있으며 온 가족을 위해 공짜로 소처럼 일했던 도구였다. 김미래의 등장은 거울처럼 그들 가족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민낯을 비춰주었다. 박민석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아내를 원했기에 그녀의 사치와 방종을 감당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대를 이을 손자를 원했기에 자신을 눈꼽만큼도 존중하지 않는 며느리를 견뎌야 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들은 나라는 짐을 쫓아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온화한 지옥에서 자신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연옥으로 뛰어든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내가 책임진 프로젝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회사에 전례 없는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성공 축하 파티에서 부장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서윤 씨, 정말 우리 부서의 보물이야. 올해 최우수 실적상은 서윤 씨 말고는 줄 사람이 없어.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잔 속에서 흔들리는 샴페인을 바라보았다. 불빛 아래 그 황금빛 기포들은 마치 솟아오르는 희망들 같았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그 시커먼 한약이 아니라 이 기포와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찬 샴페인이었다.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박민석 가족의 그 쓴 잔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호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길고 긴 서로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묻어둔 그 폭탄은 어둠 속에서 폭발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이 더 흘러 계절은 무더운 여름에서 쓸쓸한 가을로 접어들었다. 나는 독신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심지어 내 인생을 온전히 내 뜻대로 조종하는 이 느낌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래서의 성취감이 내면의 모든 공허함을 채웠고 나는 승진하여 회사에서 가장 젊은 프로젝트 총괄 팀장 중 한 명이 되었다. 박민석 가족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들의 삶은 내게 있어 이미 막을 내린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삼류 드라마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미 씨가 또다시 비밀스러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서윤 씨, 낳았대요. 그 김미래, 아들 낳았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구경꾼의 흥분이 가득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질투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차가운 기대감 때문이었다.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언제요? 바로 지난주에요. 듣자 하니 박민석 씨네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대요. 일산 시골집에서 성대한 백일잔치를 열었는데 8촌까지 다 불렀다나 봐요. 그 장면이 쯧쯧 꼭 옛날 황제가 태자를 얻은 것 같았대요. 선미 씨가 과장된 말투로 흉내냈다. 박민석 씨 어머니는 그 손자를 안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했대요. 자기 손자가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겼는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대입기를 하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분명 인생의 정점에 서 있을 것이다. 그녀는 김미래의 몇 달간의 안하무인한 행동을 견뎌내고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금쪽 같은 손자를 얻었다.
그녀는 분명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아들의 능력과 박씨, 집안의 복을 증명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과시욕이야말로 폭탄을 터뜨릴 최고의 연료였다. 내 머릿속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한 장면이 떠올랐다. 화창한 주말, 박민석의 시골집. 마당에는 잔치상이 가득 차 있고 손님들로 북적이며 술잔이 오가고 떠들썩한 소리와 축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박민석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상기된 얼굴로 친척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아이고, 민석아, 아기가 참 튼실하네. 너 어릴 때랑 똑 닮았어. 축하한다. 축하해. 박씨 집안에 후사가 생겼네. 시어머니는 더욱 입이 귀에 걸렸다. 가장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사람들 사이를 여왕처럼 거닐고 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다. 우리 손주 좀 보세요. 이 코, 이 눈, 우리 민석이랑 얼마나 닮았어요. 딱 봐도 똑똑한 아이라니까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좀 배운 축에 드는 먼 친척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농담처럼 물었다. 형님, 요즘은 과학적인 육아를 한다던데 아기 교육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이 질문은 시어머니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뽐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뿌듯한 양양하게 말했다. 그럼요. 제가 벌써 다 준비해놨죠. 육아 잡지를 산더미처럼 사놨어요. 다 서울에서 제일 유행하는 것들로.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신이 나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실 탁자를 뒤적였다. 그곳에는 바로 내가 떠날 때 남겨두고 온 잡지 더미가 있었다. 그녀는 잡지를 뒤적이며 따라 들어온 몇몇 여자 친척들에게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최고의 육아, 이 천재 아기, 다 우리 손주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녀는 귀여운 아기 사진이 표지인 맨 위 잡지를 집어들고 친척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잡지를 펼치는 순간 접혀있던 약간 누렇게 변한 A4 용지 한 장이 잡지 사이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나와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이게 뭐야? 눈썰미 좋은 친척 한 명이 그것을 주워 들었다. 시어머니도 다가가서 보았다. 그녀는 글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 종이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쓰인 정액분석 진단 보고서라는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몇 글자에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황낙같이 펼쳐들고 작은 글씨들을 애써 읽으려 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보고서 결론 부분에 가장 눈에 띄는 글씨체로 쓰인 그녀가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는 몇 글자가 있었다. 무정자증, 절대 불임. 그 아래에는 영어로 레이조스퍼미어라고 적혀 있었다. 무, 정자, 증.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불임이라는 두 글자는 시뻘게 달아오른 쇠꼬챙이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그 종이를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장처럼 들고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그 순간 박민석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아빠가 된 소감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해치고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새하얀 얼굴과 떨리는 손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진단서를 박민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공포와 분노로 목소리가 날카롭게 뒤틀렸다. 박민석,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쓰인 무정자증, 절대 불임. 이게 무슨 뜻이야? 박민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 종이에 적힌 익숙한 병원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진단서를 확 어떻게 이게 여기에? 5년 전에 이 보고서는 분명히 폐기되었을 텐데. 이서윤. 그 여자 짓이야.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무정자증. 그거 애 못 낳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들 낳았잖아?
이 보고서 진짜야 가짜야? 병원 직인도 있는데. 아이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 그 웅성거림은 수많은 바늘이 되어 박민석의 귀를 찔렀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보았다. 한 달 내내 자랑했던 아들, 자신의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준 후계자. 그는 미친 듯이 아기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작은 코, 작은 입, 감은 눈. 그는 이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구석을 단 하나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없었다. 조금도 없었다. 이 얼굴은 완전히 낯설었다. 의심의 씨앗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과 허영심에 취해 있던 그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가리는 거목으로 자라났다. 아니야. 내 애가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광기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석아. 빨리 말 좀 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박민석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는 품에 안긴 아이를 보았다. 그 사랑스러운 잠든 얼굴이 이제는 더없이 추하고 눈에 거슬렸다. 그는 주변 친척들의 탐색, 연민, 조롱이 섞인 시선을 느끼며 마치 발가벗겨진 채 무대 중앙에 서서 전 세계의 심판을 받는 광대가 된 것 같았다. 아! 찢어질 듯한 비명이 박민석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그 아이를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안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극도의 수치심과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일잔치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촌극으로 변했다. 박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모든 친척들 앞에서 집을 뛰쳐나가 서울의 유전자 검사센터로 직행했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쿵 소리조차 무시했다. 결과는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에 적힌 친자 관계 성립 가능성 99.99% 배제라는 문구는 가장 따가운 따귀가 되어 박민석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후계자, 나를 모욕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는 처음부터 거대한 웃음거리였다.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김미래에게 따지려 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아파트였다. 그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여자, 김미래는 이미 그의 은행카드에 남은 모든 유동자금과 내가 남긴 1억 원의 예금을 챙겨 증발해버렸다. 아기 침대에는 엉엉 우는 아기와 아이는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린 이걸로 끝이야 라고 쓰인 쪽지만 남겨져 있었다. 박민석은 김미래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했지만 그는 김미래의 진짜 신상 정보조차 거의 알지 못했다. 그 여자는 바람처럼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나의 그 위세 등등하던 시어머니는 대가 끊겼다는 것과 남에게 놀아났다는 이중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 후유증이 남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불과 며칠 만에 박민석의 세상은 천지가 뒤집혔다. 그는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돈을 잃었으며 24시간 돌봐야 하는 마비된 어머니와 매달 막대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텅 빈 아파트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긴생 승리자에서 녹색 모자를 쓰고 온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철저한 패배자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이다. 인과응보, 그것은 결코 비켜가지 않는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보슬비가 내리는 저녁, 회사 건물 아래에서였다. 중요한 회의를 막 끝내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는 유령처럼 건물 기둥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내 차 앞을 막아섰다.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기름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얼굴은 초췌했다. 한때는 빳빳했던 정장은 이제 절인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고 짙은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는 나를 보고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치더니 이내 쿵 소리를 내며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서윤아, 그는 아이처럼 울며 콧물과 눈물이 뒤섞였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차 안에 앉아 앞 유리를 통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그의 일그러지고 추한 얼굴을 몇 번이고 닦아냈다. 서윤아,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는 기어와서 내 차 창문에 매달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내가 개자식이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 여자가 날 속였고 모두가 날 속였어. 너뿐이었어. 너만이 진심으로 나한테 잘해줬어. 우리 다시 합치자, 서윤아.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내가 내게 소처럼, 말처럼 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 뒤늦은 참회를 들으며 나는 생리적인 역겨움만 느꼈다. 진심으로 잘해줬다고? 그래서 진심은 짓밟혀도 마땅하고 바보처럼 속고 이용당해도 되는 건가? 그가 지금 내게 비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주고 마비된 어머니를 돌봐주며 그가 계속해서 체면을 차리고 살 수 있게 해줄 공짜 노동력이었다. 나는 그에게 한 톨의 감정도 낭비하기 싫었다. 나는 차창을 내렸다. 그의 헛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건물 입구의 경비원에게 손짓하기 위해서였다.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새로 산 색상이었다. 밝고 대담하며 생명력이 넘쳤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금세 달려왔다. 손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창밖의 진흙처럼 내 차에 매달린 남자를 가리키며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좀 끌어내 주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뭐? 서윤아. 나 민석이야. 내 남편이라고. 박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경비원들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아 죽은 개를 끌고 가듯 내 차에서 떼어냈다. 그의 울부짖음, 욕설, 애원소리는 빗속에서 점점 멀어져 희미해졌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초라한 남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평온하게 차를 몰았다. 마치 길가에 낙엽 하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돌려 회사로 돌아갔다.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 가장 큰 회의실로 직행했다. 문을 열자 안에는 회사의 최고 임원 몇 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모두 일어섰고 얼굴에는 칭찬의 미소가 가득했다. 이 팀장, 왔군요은의 직속 상사인 이사님이 직접 다가와 붉은색 임명장을 내게 건넸다.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이 팀장이 우리 회사 신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 매니저 트로피와 상금은 내일 전체 회의에서 수여될 겁니다. 나는 그 묵직한 임명장을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내 이름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인쇄용지의 신선한 잉크 냄새, 미래의 냄새가 났다. 나는 한때 사랑을 위해 자아를 잃고 희망 없는 결혼 생활에서 발버둥 치던 바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존중과 미래를 쟁취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이서윤이다. 빗속에 무릎 꿇고 녹색 모자를 쓴 그 비겁자는? 그는 내 화려한 인생의 폐허 위에 남은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하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어떤 남자도 장식품으로 필요 없다. 나 자신이 가장 눈부신 빛이다.